2019년 북한 당국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보위부 중장이 일가족 7명과 함께 흔적도 없이 사라진 것입니다. 김정은이 직접 무슨 수를 써서라도 잡아오라고 특수공작조를 보냈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30년간 체제의 칼날이었던 사람이 왜 갑자기 탈북을 결심했을까요? 그리고 대한민국에 도착한 그날, 그의 눈에 비친 충격적인 모습은 무엇이었을까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어느 지역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시면 한 분 한 분 반갑게 인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18년 가을 평양 만경대구역 창정거리. 제가 30년을 살았던 그 집에서 이야기는 시작됩니다. 저는 국가안전보위부 중장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보위부라는 곳은 북한에서 가장 무서운 곳이지요. 간첩을 잡고 반동분자를 색출하고 체제를 지키는 칼날 같은 곳입니다. 그 조직에서 30년을 일했고 지방 보위부를 책임지는 중장까지 올랐으니 저는 체제가 인정한 충성파였습니다. 그날도 여느 때처럼 오후 6시에 퇴근했습니다. 전용 차량이 집 앞까지 데려다 주었지요. 보위부 중장이면 이 정도는 기본입니다. 집에 들어서니 막내딸 순이가 피아노를 치고 있었습니다. 평양음악대학을 졸업한 24살 딸아이는 우리 집의 자랑이었습니다. 베토벤인가 모차르트인가 하는 곡을 연주하고 있었는데 저는 잘 모르지만 참 좋았습니다. 아버지, 오셨어요? 순이가 환하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거실에서는 아내가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53세인 아내는 당원이었지만 직업은 없었습니다. 보위부 중장의 아내가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집안을 돌보는 게 일이었지요. 그날 저녁상에는 대동강 잉어찜과 평양 냉면이 올라왔습니다. 특별 배급으로 받은 식재료였습니다. 일반 주민들이 먹기 힘든 음식이지만 우리 집에서는 일주일에 한두 번은 이런 식사를 할 수 있었습니다. 장남 철호는 인민군 대위였습니다. 30살의 아들은 제 뒤를 이어 군에서 일하고 있었지요. 그날은 마침 휴가라 집에 왔고 며느리와 5살 난 손자 민철이도 함께였습니다. 차남 철민이는 김일성 종합대학에서 교원으로 일했습니다. 27의 차남은 똑똑했습니다. 우리 가족은 모두 체제가 인정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오늘 유치원에서 장군님 노래 불렀어요. 민철이가 제 무릎에 앉으며 자랑했습니다. 그래, 우리 민철이 잘했네. 장군님께 충성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야. 저는 손자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저는 진심으로 그렇게 믿었습니다. 우리 가족이 누리는 이 모든 것이 당과 장군님 덕분이라고, 이 체제가 올바르다고 말이지요. 저녁 식사 후 온 가족이 거실에 모였습니다. 텔레비전에서는 조선중앙텔레비전이 나왔습니다. 미제국주의를 규탄하는 내용이었지요. 남조선 괴뢰들은 미군의 노예로 살고 있으며 인민들은 굶주리고 있다는 보도였습니다. 아내와 아이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남조선은 정말 그렇게 못 사나요? 순이가 물었습니다. 그럼 텔레비전에서 저렇게 나오는데 우리가 제일 잘 사는 거지.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30년간 보위부에서 일하며 배운 것이 그것이었으니까요. 남조선은 지옥이고 우리 공화국이 천국이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그날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민철이가 다니는 유치원에서 요즘 배급이 줄었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일반 주민들 사정은 더 어렵다는 소문도 있었습니다. 보위부 중장인 제가 보기에도 시장에서 물가가 계속 오르고 있었습니다. 쌀 1kg에 5,000원 하던 것이 어느새 8,000원이 되었지요.
그래도 우리는 괜찮아. 나는 충성스러운 간부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며 잠이 들었습니다. 그날만 해도 우리 가족 7명이 함께 생사를 건 탈출을 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제가 30년간 지켜온 그 체제가 결국 제 가족을 죽이려 할 줄은 말이지요. 평양의 가을밤은 고요했습니다. 창 밖으로 보이는 대동강은 잔잔했고 민철이의 작은 코 고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그것이 우리 가족이 함께 보낸 마지막 평화로운 밤이었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쯤 지난 어느 날이었습니다. 2018년 12월 초 보이부 신문실에서 저는 한 청년을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25살쯤 되어 보이는 청년이었습니다. 혐의는 반동 영상물 시청 및 유포였지요. 쉽게 말하면 남조선 드라마를 봤다는 겁니다. 요즘 북한에서는 이런 일이 종종 있습니다. 중국에서 넘어온 USB에 한국 드라마가 담겨 있고 그걸 몰래 보다가 걸리는 거지요. 이름이 뭔가? 저는 차갑게 물었습니다. 박성우입니다. 청년은 떨고 있었습니다. 30년간 이런 신문을 수없이 했습니다. 대부분은 겁에 질려 용서를 빌고 자백하고 정치범 수용소로 보내지거나 공개 처형 당했습니다. 그날도 그럴 줄 알았습니다. 남조선 영상을 봤다지? 어떤 내용이었나? 죄송합니다. 동무 중장. 제가 정신이 나갔습니다. 다시는 내용을 물었다. 저는 책상을 쳤습니다. 청년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게 드라마였습니다. 남조선 사람들이 사는 모습을 담은. 그래서 어땠나? 우리가 배운 대로 폐허였나? 미군들이 거리를 활보하고 인민들이 굶어 죽었나? 그때 청년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지만 이상하게도 단호한 빛이 있었습니다. 아니었습니다. 동무중장. 그 드라마 속 남조선은 우리가 배운 것과 달랐습니다. 거리에는 자동차가 가득했고 사람들은 배불리 먹고 살았습니다. 집집마다 큰 텔레비전이 있고 냉장고에는 음식이 넘쳐났습니다. 밤에도 거리가 환했고 사람들은 자유롭게 웃고 떠들었습니다.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청년은 계속 말했습니다. 동무중장, 저는 처음에 이것도 거짓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남조선 괴뢰들이 만든 선전물이라고요. 그런데 여러 편을 보니까 다 똑같았습니다. 뉴스도 봤습니다. 거기서는 사람들이 정부를 비판하고 대통령을 욕하는데도 아무도 잡아가지 않았습니다. 선거를 해서 지도자를 뽑았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하고 싶은 공부를 하고 가고 싶은 대학을 갔습니다. 입 닥쳐. 저는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청년은 웃었습니다. 죽음을 앞둔 사람의 웃음이었지요. 동무중장도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배운 게 거짓말이라는 걸. 장마당에 가보셨습니까? 쌀 1kg 값이 10,000원이 넘었습니다. 약 한 알 구하려면 한 달 월급을 내야 합니다. 겨울이면 손발이 얼어 터지는데 석탄도 없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작년 겨울에 돌아가셨습니다. 병원에 가도 약이 없다고 그냥 돌아오라고 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 청년의 말이 거짓말 같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제가 보이부 중장으로 30년을 일하며 본 것들이 떠올랐습니다. 공개 처형 당하는 사람들, 아사자들, 굶주린 아이들. 하지만 저는 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들이 충성하지 않아서 그런 거야. 나는 충성했으니까 괜찮아. 신문이 끝나고 그 청년은 끌려갔습니다. 아마 정치범 수용소로 갔겠지요. 저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도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여보,
당신은 남조선이 정말 우리보다 못 산다고 믿소? 무슨 소리예요, 당신? 피곤하신가 봐요. 어서 주무세요. 하지만 저는 잠들 수 없었습니다. 거실에 나와서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피아노 위에는 순이가 연습하던 악보가 놓여 있었습니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순이가 남조선에서 태어났다면 더 좋은 무대에서 연주할 수 있지 않았을까? 그 순간 저는 화들짝 놀라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는 거야? 나는 보이부 중장이야. 체제를 지키는 사람이야.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 작은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텔레비전에서 남조선 괴뢰를 욕할 때마다 속으로 의문이 들었습니다. 과연 그게 진실일까? 30년간 확신했던 모든 것들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마치 큰 건물에 금이 가는 것과 같았습니다. 작은 금이었지만 언젠가는 무너질 것 같은 불안감이 엄습했습니다. 그리고 그 불안감은 곧 현실이 되었습니다. 2019년 2월이었습니다. 평양은 혹독한 추위였지요. 그날 새벽 5시쯤 집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김철수 동무댁입니까? 낯선 목소리였습니다. 그렇소. 누구시오? 보이부 조사과입니다. 댁의 아들, 인민군 대위 김철호 동무건으로 연락드립니다. 그 순간 심장이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보이부 조사과라니. 제가 30년간 일했던 바로 그 조직이 이제는 제 아들을 조사한다는 겁니까? 무슨 일이요? 군부대 배급 관련 횡령 혐의입니다. 내일 오전 9시까지 출두하시기 바랍니다. 전화는 끊어졌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아내가 잠옷 차림으로 나왔습니다. 여보, 무슨 일이에요? 철호가 조사를 받는데. 아내는 주저앉았습니다. 북한에서 보이부 조사를 받는다는 건 죽음을 의미합니다. 특히 군부대 배급 횡령은 중죄입니다. 하다못해 쌀 한 대만 빼돌려도 정치범수용소 행위거든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보이부로 갔습니다. 30년을 출근했던 그 건물이 그날은 지옥의 문처럼 보였습니다. 조사과 책임자를 만났습니다. 제 후배였지요. 최동무, 도대체 무슨 일인가? 내 아들이 무슨 짓을 했다는 거요? 최동무는 서류를 건넸습니다. 김철호 대위가 근무하는 부대에서 배급용 쌀 10kg이 사라졌습니다. 증인들이 김 대위가 시장에서 쌀을 팔았다고 증언했습니다. 말도 안 돼. 철호는 그럴 아이가 아니야. 그 정도 쌀이면 우리 집에서 얼마든지 구할 수 있어. 그게 문제입니다. 김동무. 보이부 중장의 아들이라서 더 철저히 조사해야 합니다. 특권층 부정부패 척결이 당의 방침 아니십니까? 저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이건 누명이라는 걸, 누군가 우리 가족을 제거하려 한다는 걸. 보이부에서 30년을 일하면서 이런 일을 수도 없이 봤습니다. 정치적으로 제거하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그 자식부터 건드립니다. 그렇게 온 가족을 수용소로 보내는 거지요. 내가 평생 이런 일을 해왔구나. 갑자기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제가 신문했던 그 수많은 사람들도 혹시 이렇게 누명을 썼던 건 아닐까요? 청년 박성우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최동무, 자네 양심에 손을 얹고 말해보게. 철호가 정말 그랬다고 믿나? 최동무는 눈을 피했습니다. 김동무, 나도 어쩔 수 없소. 위에서 내려온 지시요. 김동무 가족을 조사하라는. 그날 저녁 저는 비틀거리며 집에 돌아왔습니다. 온 가족이 거실에 모여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울고 있었고 손자 민철이는 엄마 치마폭을 붙들고 있었습니다. 순이도 창백한 얼굴로 앉아 있었고 철민이는 분노로 떨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형이 무슨 짓을 했다는 겁니까? 형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나도 안다, 철민아. 이건, 이건 누명이다. 아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손이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여보, 우리 어떻게 해요? 철호가, 우리 아들이, 저는 온 가족을 돌아봤습니다. 53년을 함께 산 아내, 평생 자랑스러워했던 세 자식, 예쁜 며느리, 5살 손자. 그들이 다 위험에 처했습니다. 북한에서는 한 사람이 죄를 지으면 3대가 멸족됩니다. 할아버지가 반역자면 손자까지 수용소 가는 게 북한입니다. 민철이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할아버지, 아빠는 언제 와요? 그 순간 무언가가 무너졌습니다. 제 마음속에서 30년간 쌓아왔던 모든 충성심, 모든 믿음이 와르르 무너졌습니다. 내가 이 체제를 위해 30년을 바쳤는데 이 체제는 내 가족을 죽이려 하는구나. 그날 밤 저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새벽녘에 결심했습니다. 어떻게든 철호를 구해야 한다고. 아니, 우리 가족 모두를 구해야 한다고. 일주일 후 소식이 왔습니다. 철호의 재판이 다음 달에 열린다는 것. 판결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정치범수용소 15년형. 사실상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지요. 저는 그날 밤 온 가족을 불러 모았습니다. 민철이는 재웠고 아내와 자식들만 거실에 앉혔습니다. 그리고 제가 평생 하지 못했던 말을 했습니다. 우리 여기서 나가야겠다. 순이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아버지, 무슨 말씀이세요? 탈북이다. 남조선으로 가는 거다. 이대로 있다가는 우리 모두 죽는다. 거실에는 침묵이 흘렀습니다. 모두가 충격에 빠져 있었습니다. 보이부 중장이 체제의 충견이 탈북을 말하다니. 철민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버지, 정말 그럴 수 있습니까? 해야 한다. 너희들을 살리려면. 그것이 우리 가족 7명의 운명을 바꾼 밤이었습니다. 그날 밤의 회의는 새벽까지 이어졌습니다. 아내는 처음에는 반대했습니다. 여보, 그건 너무 위험해요. 우리 나이가 몇인데. 그리고 민철이는 겨우 5살이에요. 국경을 넘는다고요? 그건 미친 짓이에요. 맞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56살, 아내는 53. 우리 부부는 이미 젊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7 식구가 함께 국경을 넘는다는 건 정말 미친 짓이었지요. 하지만 철민이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형님이 수용소에 가면 우리 모두 끝이에요. 연좌제 아시잖아요. 저도 대학에서 쫓겨날 거고 순이도 음악 활동 못할 겁니다. 민철이는 성분이 나빠져서 평생 고생할 거예요. 순이가 울면서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는 무섭지만 가족이 뿔뿔이 흩어지는 것보다는 차라리. 며느리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버님, 저도 따르겠습니다. 민철이만은 제대로 된 곳에서 키우고 싶습니다. 결국 우리는 결정했습니다. 7 식구 모두 함께 탈북하기로. 다 같이 살거나 다 같이 죽거나. 그것뿐이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저는 은밀하게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다행히 저는 보이부 중장이었습니다. 국경 경비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잘 알았지요. 어느 구역이 허술한지, 어느 시간대에 순찰이 뜨는지, 어떤 보위원들이 뇌물을 받는지. 먼저 돈을 준비했습니다. 중국 돈으로 $10,000는 있어야 했습니다. 브로커에게 줄 돈, 국경 경비대에게 줄 뇌물, 중국에서 숨어 지낼 돈까지. 저는 30년간 모아둔 돈을 모두 꺼냈습니다. 미국 달러로 바꾸고 중국 위안화로도 바꿨습니다. 다음은 루트를 짜는 일이었습니다. 평양에서 함경북도 국경까지는 기차로 이동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7명이 함께 움직이면 의심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눠서 가기로 했습니다. 철민아, 너는 순이와 함께 먼저 가거라. 대학 교원이니까 학술회의 참석한다고 하면 돼. 순이는 음악 공연 간다고 하고, 며느리와 민철이는 내가 데리고 가마. 보이부 중장이 손자 데리고 지방 시찰 간다고 하면 아무도 의심 안 해. 아내는 혼자 나중에 오너라. 친척 문상 간다고 하고, 이렇게 3일에 걸쳐 함경북도 회령 근처로 집결하기로 했습니다. 거기서 브로커를 만나 두만강을 건너는 거지요. 브로커를 찾는 게 가장 어려웠습니다. 보이부에서 일하며 브로커들을 수도 없이 잡아 넣었거든요. 하지만 역설적으로 그래서 제가 더 잘 알았습니다. 어떤 브로커가 진짜 실력이 있는지, 누구를 믿을 수 있는지 조심스럽게 접촉했습니다. 옛날에 제가 살려준 사람이 있었습니다. 작은 밀수건으로 잡혔는데 제가 눈 감아준 적이 있었지요. 그 사람을 통해 브로커를 소개받았습니다. 중장 동무 7명이라니 쉽지 않습니다. 특히 5살짜리 아이까지. 할 수 있소, 없소? 돈이 많이 듭니다. 7명이면 적어도 2만 달러는 있어야 합니다. 줄 테니 살려만 주시오. 2019년 4월 말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떠나기 전날 밤 저는 마지막으로 우리 집을 둘러봤습니다. 30년을 살았던 평양의 집. 순이의 피아노가 있고 민철이의 장난감이 있고 가족 사진이 걸려 있는 그 집. 아버지, 괜찮으세요? 순이가 물었습니다. 그래, 괜찮다. 우리는 반드시 살아남는다. 새벽에 어머니 산소에 다녀왔습니다. 물론 혼자서요. 가족들은 몰랐습니다. 무덤 앞에 무릎을 꿇고 절을 했습니다. 어머니, 불효자식입니다. 이 나라를 떠납니다. 어머니, 산소도 지키지 못하고 갑니다. 하지만 어머니, 손자들만은 제대로 된 곳에서 살게 해주고 싶습니다. 용서하십시오. 눈물이 났습니다. 60 가까운 나이에 고향을 버리고 떠난다는 게 부모님, 산소를 두고 간다는 게 얼마나 아픈 일인지 여러분은 아실 겁니다. 아내도 몰래 친정어머니 산소에 다녀왔다고 나중에 고백했습니다. 우리 부부는 그렇게 조상님들께 마지막 인사를 드렸습니다. 2019년 5월 2일 드디어 출발했습니다. 철민이와 순이가 먼저 떠났습니다. 기차역에서 손을 흔드는 아이들을 보며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다시 만날 수 있을까? 이틀 후 저는 며느리와 민철이를 데리고 떠났습니다. 할아버지, 우리 어디 가요? 민철이가 물었습니다. 응, 할아버지가 일하러 가는 거야. 민철이도 따라올래? 네, 할아버지랑 같이 갈래요. 천진난만한 손자를 보며 다짐했습니다. 너만은 꼭 살려야 한다. 자유로운 세상에서 살게 해줘야 한다. 아내는 사흘 후에 떠났습니다. 그렇게 우리 7 식구는 평양을 떠났습니다. 돌아올 수 없는 여행을 시작한 것입니다. 함경북도 회령의 작은 여관방에서 우리는 다시 만났습니다. 7명 모두 무사했습니다. 서로 얼싸안고 울었습니다. 이제 시작이다. 내일 밤 우리는 강을 건넌다. 그날 밤 저는 마지막으로 가족들에게 말했습니다. 만약 누가 잡히면 나머지는 그냥 가거라. 뒤돌아보지 말고. 특히 민철이만은 꼭 살려야 한다. 모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각오가 되어 있었습니다. 생사를 건 도박이었지만 그게 우리에게 남은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2019년 5월 5일 밤 11시. 달도 없는 칠흑 같은 밤이었습니다. 우리 7명은 두만강 근처 야산에 숨어 있었습니다. 브로커가 신호를 기다리고 있었지요. 국경 경비대원에게 뇌물을 주고 12시부터 1시까지
1시간 동안만 순찰이 비는 시간을 만들어 놓았다고 했습니다. 중장 동무 시간은 정확히 1시간입니다. 그 안에 강을 건너고 중국 쪽 마을까지 가야 합니다. 늦으면 다 죽습니다. 민철이는 제 품에 안겨 자고 있었습니다. 낮에 피곤하게 놀려서 재운 거였지요. 깨어나면 무서워할 테니까요. 며느리는 민철이를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내는 입술을 깨물고 있었고 순이는 떨고 있었습니다. 철민이와 철호는 긴장한 얼굴로 강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철호도 함께였습니다. 사실 철호는 이미 보이부 구금 시설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 직권을 이용해 하루만 면회를 허락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면회실에서 철호를 탈출시켰습니다. 아들은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제가 말했지요. 철호야, 너 혼자 죽으면 우리 모두 죽는다. 함께 살아야 한다. 자정이 되었습니다. 브로커가 신호를 보냈습니다. 지금입니다. 가십시오. 우리는 야산을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56살의 제 몸은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숨이 차고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하지만 민철이를 업고 있었기에 쓰러질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철민이가 아내의 팔을 붙들었습니다. 괜찮다, 어서 가자. 두만강이 보였습니다. 5월이라 물이 많이 불어 있었습니다. 평소보다 깊어 보였지요. 강폭은 한 100m쯤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두만강은 한반도와 중국을 가르는 강입니다. 6.25 때 수많은 피난민들이 이 강을 건넜다고 들었습니다. 이제 우리 차례였습니다. 들어갑니다. 조용히 소리 내지 마십시오. 브로커가 먼저 강물에 들어갔습니다. 물이 차갑습니다. 5월이지만 북쪽의 강물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어요. 저는 민철이를 더 높이 업었습니다. 물에 젖으면 안 되니까요. 강 한가운데쯤 왔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불빛이 보였습니다. 엎드려, 불 끄고. 브로커가 속삭였습니다. 순찰대였습니다. 뇌물을 받은 경비대원이 아니라 다른 순찰조였습니다. 우리는 얼어붙었습니다. 강물 속에서 숨도 제대로 쉴 수 없었습니다. 민철이가 잠에서 깼습니다. 할아버지, 추워요. 쉬, 조용히 해야 한다. 민철아, 제발. 저는 손으로 민철이 입을 막았습니다. 아이가 울면 다 끝이었으니까요. 며느리가 다가와 민철이를 안았습니다. 아이는 엄마 품에서 울음을 참았습니다. 순찰대는 10분쯤 강변을 돌아다녔습니다. 그 10분이 10시간처럼 길었습니다. 강물은 점점 더 차가워졌고 제 다리는 감각이 없어졌습니다. 하느님, 제발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아이들만은 살려주십시오. 저는 하느님도 잘 모릅니다. 북한에서는 종교가 없으니까요. 하지만 그 순간만큼은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늘에 계신 부모님께도 빌었습니다. 드디어 순찰대가 떠났습니다. 우리는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아내가 쓰러졌습니다. 여보, 제가 소리쳤습니다. 괜찮아요. 그냥 힘이 없어서. 아내는 떨고 있었습니다. 53세 나이에 이 차가운 강물에서 20분이나 버텼으니까요. 철호와 철민이가 어머니를 부축했습니다. 어머니, 조금만 더 가시면 됩니다. 힘내세요. 순이도 떨고 있었지만 입술을 깨물며 걸었습니다. 우리 딸아이 평양음악대학을 나온 예쁜 딸이 그 차가운 강물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중국 땅에 닿았습니다. 모두 강변에 쓰러졌습니다. 숨을 헐떡이며 온몸이 떨렸습니다. 아직 안 끝났습니다. 10리만 더 가야 합니다. 마을까지. 브로커가 재촉했습니다. 저는 일어났습니다. 아내와 아이들을 일으켰습니다.
민철이는 다시 제가 업었습니다. 우리는 걸었습니다. 비틀거리며 넘어지며 일어서며 새벽 2시쯤 조선족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브로커가 안내한 집이었습니다. 문을 두드리자 할머니 한 분이 나왔습니다. 어서 들어오세요. 같은 핏줄이잖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7명 모두 살아남았습니다. 56살의 저도, 53세 아내도, 30살 철호도, 27, 철민이도, 24살 순이도, 며느리도, 5살 민철이도, 우리는 해냈습니다. 온 가족이 그 작은 방에서 얼싸안고 울었습니다. 민철이가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우리 이제 안전해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아직 안전하지 않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북한을 떠났지만 중국도 안전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만큼은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했습니다. 두만강을 건넜습니다. 죽음의 강을 건넜습니다. 하지만 자유로 가는 길은 아직 멀었습니다. 중국 땅에 도착했지만 자유를 얻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조선족 할머니 댁에서 이틀을 숨어 지냈습니다. 그 작은 방 하나에 7명이 숨어 있었지요. 평양의 넓은 집에서 살던 우리가 화장실도 제대로 없는 시골 방에서 지내야 했습니다. 하지만 감사했습니다. 살아있으니까요. 할머니는 우리에게 밥을 주고 옷을 주었습니다. 같은 조선 사람 아니가. 옛날에 우리 할아버지도 일제시대에 이렇게 국경 넘어왔다 하더라고. 그 말을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일제시대에는 조선 사람들이 만주로 도망쳤다지요. 먹고 살기 위해서. 그리고 지금 2019년에 저는 북한을 떠나 중국으로 왔습니다. 역사가 반복되는구나 싶었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브로커가 왔습니다. 이제 다른 곳으로 가야 합니다. 여기는 북한 보위부가 자주 수색합니다. 특히 중장님 같은 고위급 탈북자는 반드시 찾으려 할 겁니다. 어디로 가야 하오? 선양 쪽으로 가십시오. 거기 조선족이 많습니다. 숨기 좋습니다. 우리는 다시 짐을 쌌습니다. 할머니께 돈을 드리려 했지만 할머니는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이고, 무슨 돈. 그냥 가이소. 우리 민족끼리 도와야지. 할머니와 헤어지며 눈물이 났습니다. 북한에서는 서로 믿지 못하고 서로 감시하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핏줄이라는 이유만으로 목숨을 걸고 우리를 도와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선양까지 가는 길은 험난했습니다. 7명이 함께 기차를 타면 의심받습니다. 그래서 또 나눠서 갔습니다. 저는 며느리와 민철이와 함께, 아내는 순이와 함께, 철호와 철민이는 따로. 만약 누가 잡혀도 나머지는 살 수 있게. 기차 안에서 제 손은 계속 떨렸습니다. 공안이 검문하면 어쩌나. 신분증을 보여달라고 하면 어쩌나. 평생 보위부 중장으로 살면서 남을 조사하던 제가 이제는 조사받을까 두려워 떨고 있었습니다. 민철이가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왜 떨어요? 아니다. 할아버지가 추워서 그래. 5월인데 춥다니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이었지만 5살 아이는 믿었습니다. 선양에 도착했습니다. 중국의 큰 도시였지요. 평양보다 훨씬 컸습니다. 자동차가 넘쳐나고 높은 건물이 즐비했습니다. 사람들은 자유롭게 걸어다니고 음식 냄새가 거리에 가득했습니다. 청년 박성호가 말한 게 진짜였구나. 신문실에서 만났던 그 청년이 생각났습니다. 남조선이 우리보다 잘 산다고 했던 그 청년. 중국만 봐도 이런데 남한은 얼마나 더 발전했을까요? 우리는 선양의 조선족 마을에 숨어 지냈습니다. 브로커가 소개해준 작은 집이었습니다. 방 2개짜리 낡은 집에 7명이 살았습니다. 보위부 중장이었던 제가
불법 체류자가 되었습니다. 낮에는 밖에 나갈 수 없었습니다. 중국 공안에 단속이 있었으니까요. 북한 탈북자를 잡으면 중국은 다시 북한으로 보냅니다. 그럼 우리는 모두 공개 처형당합니다. 돈이 필요했습니다. 브로커에게 주고 집세 내고 밥 사 먹고 하니 돈이 빠르게 줄어들었습니다. 철호와 철민이가 밤에 몰래 일을 나갔습니다. 조선족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설거지를 했습니다. 하루 종일 일해야 100위안, 우리 돈으로 2만 원 정도였습니다. 순이는 집에서 민철이를 돌봤습니다. 음악대학을 나온 딸아이가 피아노도 없는 좁은 방에서 조카를 돌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괜찮아요. 우리 사람만 있으면 되잖아요. 하지만 저는 괜찮지 않았습니다. 매일 밤 악몽을 꾸었습니다. 보이부 요원들이 문을 부수고 들어오는 꿈, 온 가족이 끌려가는 꿈. 한 달쯤 지났을 때 소식을 들었습니다. 조선족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알려줬지요. 김동무, 북한에서 큰일 났다 카더라. 보이부 중장이 일가족 몽땅 탈북했다고 난리 났대이. 김정은이가 직접 지시했다 카이. 무슨 수를 써서라도 잡아오라고. 체제 수호를 위해서라도 본때를 보여야 한다고. 그날 밤 저는 온 가족을 모았습니다. 여기도 안전하지 않다. 남조선으로 가야 한다. 아버지, 어떻게요? 철민이가 물었습니다. 한국 대사관으로 가는 거다. 중국 공안에 잡히기 전에 브로커와 다시 접촉했습니다. 라오스를 거쳐 태국으로 가서 거기서 한국 대사관에 가는 루트였습니다. 멀고 험난한 길이었습니다. 비용도 엄청났습니다. 7명이면 5천 달러는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남은 돈을 모두 꺼냈습니다. 그리고 결정했습니다. 간다. 민철이를 남한에서 키워야 한다. 우리가 중국을 떠나던 날 밤 조선족 교회 목사님이 오셨습니다. 우리를 도와주셨던 분이지요. 이거 쓰십시오. 엽이라도 되게. 목사님은 봉투를 주셨습니다. 안에는 1,000달러가 들어 있었습니다. 목사님, 이걸 어떻게 같은 민족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꼭 잘 도착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저는 그때 처음으로 기독교인들의 사랑을 알았습니다. 북한에서는 종교를 아편이라고 배웠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만난 기독교인들은 목숨을 걸고 우리를 도와주었습니다. 중국을 떠나며 생각했습니다. 여기서 2달을 살았습니다. 보이부 중장에서 불법 체류자로 특권층에서 밑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배웠습니다. 진짜 인간미가 뭔지, 진짜 자유가 뭔지. 이제 남은 건 마지막 여정이었습니다. 남조선으로 가는 길. 진짜 자유를 찾아가는 길이었습니다. 2019년 7월 우리는 중국을 떠나 남쪽으로 향했습니다. 선양에서 운남성 쿤민까지는 기차로 사흘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라오스 국경까지는 버스로 이틀. 총 닷새 동안 우리 7명은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이동했습니다. 기차 안에서 민철이가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우리 언제 도착해요? 피곤해요. 조금만 참아라, 민철아. 우리 좋은 곳으로 가는 거야. 좋은 곳이 어디예요? 응, 자유로운 곳이야. 민철이가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는 곳. 5살 아이가 자유가 뭔지 알겠습니까?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자유란 두려움 없이 사는 것, 감시받지 않고 사는 것, 내 생각을 말할 수 있는 것이라는 거요. 쿤밍에서 라오스로 넘어갈 때가 가장 위험했습니다. 국경 검문소를 통과해야 했거든요. 브로커가 위조 여권을 준비해줬지만 불안했습니다. 절대 말하지 마십시오. 제가 다 처리하겠습니다. 검문소 직원이 우리 여권을 보더니 뭔가 이상하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는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아내는 제 손을 꽉 잡았고 아내 손은 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브로커가 직원에게 뭐라고 속삭였습니다. 돈 봉투를 건넸지요. 직원은 잠시 망설이더니 도장을 찍어줬습니다. 통과. 그 순간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우리는 라오스 땅을 밟았습니다. 라오스에서 태국까지는 또 버스로 이틀이었습니다. 그 길은 정말 험했습니다. 산길을 구불구불 돌아가는데 버스가 낭떠러지로 떨어질 것만 같았습니다. 며느리는 참얼미로 고생했고 순이는 두통으로 괴로워했습니다. 순이야, 괜찮니? 네, 아버지. 괜찮아요. 조금만 더 가면 되잖아요. 24살 딸이 이를 악물고 버티는 모습을 보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평양에서는 피아노 치고 공연하고 예쁜 옷 입던 딸이 지금은 먼지투성이 버스에서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철호와 철민이도 지쳐 있었습니다. 한 달 넘게 제대로 쉬지 못하고 도망 다녔으니까요. 30살, 27살 청년들이 이렇게 피난민처럼 떠돌아다녀야 했습니다. 아버지, 우리 정말 남한에 갈 수 있을까요? 철민이가 물었습니다. 갈 수 있다. 반드시 간다. 저는 확신에 차서 말했지만 사실은 저도 불안했습니다. 혹시 태국 경찰에 잡히면 어쩌나? 혹시 한국 대사관이 우리를 받아주지 않으면 어쩌나? 7월 15일 드디어 방콕에 도착했습니다. 태국의 수도였지요. 엄청나게 더웠습니다. 습하고 뜨거운 공기가 숨을 막았습니다. 하지만 거기 한국 대사관이 있었습니다. 브로커가 말했습니다. 이제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아침 한국 대사관으로 가십시오. 택시 타고 가면 됩니다. 대사관 정문에서 우리는 북한에서 왔습니다라고 크게 외치십시오. 그럼 한국 사람들이 데려갑니다. 고맙소, 정말 고맙소. 저는 브로커와 악수했습니다. 그도 위험을 무릅쓰고 우리를 도왔습니다. 돈 때문이기도 했지만 그래도 고마웠습니다. 그날 밤 방콕의 싸구려 호텔방에서 우리 7명은 마지막 밤을 보냈습니다. 북한 사람으로서의 마지막 밤이었지요. 여보, 내일이면 우리 남한 사람이 되는 거요? 아내가 물었습니다. 그렇소. 대한민국 국민이 되는 거요. 여보, 우리 잘한 거죠? 애들을 위해서. 아내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2달간 너무 힘들었거든요. 53의 나이에 그 먼 길을 왔으니까요. 잘했소. 당신은 정말 강한 사람이요. 다음 날 아침 2019년 7월 16일 우리는 택시 2대에 나눠 타고 한국 대사관으로 갔습니다. 택시에서 내리며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정말 들어가도 될까? 혹시 거부당하면? 하지만 민철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할아버지, 무서워요. 그 순간 결심했습니다. 저는 대사관 정문으로 걸어갔습니다. 경비원이 저를 막아섰습니다. 손님, 어디서 오셨습니까? 저는 크게 소리쳤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우리는 북한에서 왔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되고 싶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돌아봤습니다. 경비원은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그리고 곧 무전기를 들었습니다. 잠시 후 한국 사람으로 보이는 직원이 나왔습니다. 그는 우리를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안으로 들어오세요. 안전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7명 모두 울었습니다. 2달 반 동안의 여정이 끝났습니다. 평양에서 함경북도로 두만강을 건너 중국으로 라오스와 태국을 거쳐 마침내 대한민국 땅으로. 대사관 직원이 말했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곧 한국으로 가실 겁니다. 환영합니다. 대한민국에. 저는 그제야 실감했습니다.
우리가 해냈다는 것을, 7명 모두 살아남았다는 것을, 이제 진짜 자유를 향해 가고 있다는 것을요. 하지만 가장 큰 충격은 한국에 도착한 후에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2019년 8월 3일 인천국제공항. 공항에서 내리자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국정원 직원들이었지요. 그들은 우리를 안내했습니다. 일단 조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절차일 뿐입니다. 조사실로 가는 복도를 걷는데 갑자기 누군가가 다가왔습니다. 군복을 입은 사람이었습니다. 가슴에 별이 하나 달려 있었습니다. 준장이었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북한 보위부 중장이 탈북했으니 남한 군부에서도 중요하게 여길 만했습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 준장은 여성이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눈을 의심했습니다. 여자가 장군이라고? 북한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북한군에는 여성 장교도 거의 없습니다. 하물며 장군이라니. 안녕하십니까? 국방부 정보본부 김미영 준장입니다. 그 여성 장군은 당당하게 경례를 했습니다. 깔끔한 군복, 단정한 머리,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감 넘치는 눈빛.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김철수 중장님 환영합니다. 대한민국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귀한 정보에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족분들의 정착도 최대한 도와드리겠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준장? 동무는? 아니, 준장님은 진짜 장군이십니까? 김 준장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네, 육군 준장입니다. 여자가 장군이 될 수 있습니까? 물론입니다. 대한민국은 남녀평등 국가입니다. 실력만 있으면 누구든 장군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무너졌습니다. 30년간 배워온 모든 것, 믿어온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북한에서는 이렇게 배웠습니다. 남조선 여자들은 미군들의 놀이개이고 억압받으며 산다. 하지만 제 눈앞에 있는 여성은 당당한 장군이었습니다. 나라를 지키는 책임자였습니다. 저는 뒤돌아 딸 순이를 봤습니다. 24살 평양음악대학을 나온 딸. 북한에서라면 순이는 평생 당의 지시에 따라 공연하고 결혼하고 아이 낳고 그렇게 살았을 겁니다. 절대 자기 꿈을 이룰 수 없었을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는 달랐습니다. 여기서는 순이도 원하면 무엇이든 될 수 있었습니다. 음악가가 될 수도 사업가가 될 수도 아니면 장군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순이야. 저는 딸을 불렀습니다. 네, 아버지. 저 준장님 보이지? 여자도 장군이 될 수 있는 나라란다. 너도 원하는 거 뭐든지 할 수 있어. 아버지가 보장한다. 순이는 여성 장군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버지, 진짜예요? 제가 정말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어요? 그럼 여기는 자유로운 나라야. 그날 이후 며칠간 조사를 받았습니다. 국정원과 국방부에서 북한 정보를 물었지요. 저는 아는 것을 모두 말했습니다. 30년간 보위부에서 일하며 알게 된 모든 것을요. 조사를 받으며 계속 생각했습니다. 내가 평생 무엇을 한 거지? 내가 체제를 지킨다고, 나라를 위한다고 했던 그 일들이 뭐였지? 저는 수많은 사람들을 신문했습니다. 고문했습니다. 정치범수용소로 보냈습니다. 공개 처형을 명령했습니다. 그들 중 진짜 범죄자가 얼마나 될까요? 대부분은 그냥 자유를 원했던 사람들, 더 나은 삶을 꿈꿨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청년 박성호도 그랬습니다. 한국 드라마를 봤다고 수용소로 보낸 그 청년. 그는 진실을 알고 싶었을 뿐입니다.
2주일 후 우리는 하나원으로 갔습니다. 탈북자들이 남한 사회에 적응하도록 도와주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거기서 3개월간 교육을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게 낯설었습니다. 스마트폰, 인터넷, 신용카드, 지하철. 북한에서는 상상도 못할 것들이었지요. 하지만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사람들이었습니다. 거리에서 사람들은 자유롭게 웃고 떠들었습니다. 정부를 비판하고 대통령을 욕하는데도 아무도 잡아가지 않았습니다. 뉴스에서는 여러 의견이 나왔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하고 싶은 공부를 하고 원하는 직업을 가졌습니다. 마트에 갔을 때는 울었습니다. 물건이 너무 많아서 쌀, 과일, 고기, 과자 없는 게 없었습니다. 북한에서는 장마당에서 쌀 1kg 사려고 돈을 모아야 했는데 여기서는 그냥 카드 하나면 살 수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여기는 천국이에요? 민철이가 물었습니다. 아니다, 민철아. 여기는 천국이 아니야. 그냥 정상적인 나라야. 북한이 지옥이었던 거지. 하나원을 마치고 우리는 서울 근처에 집을 얻었습니다. 정부에서 정착금을 주고 집을 마련하도록 도와줬습니다. 철호와 철민이는 직업 훈련을 받았습니다. 순이는 음악학원에서 피아노를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는 민철이를 초등학교에 보냈습니다. 민철이가 처음 학교 갔을 때 저는 따라갔습니다. 운동장에서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었습니다. 웃음소리가 가득했습니다. 북한 아이들처럼 굶주려 보이지 않았습니다. 모두 건강하고 행복해 보였습니다. 민철아, 여기서 친구 많이 사귀고 하고 싶은 공부해라. 할아버지가 이 나라로 데려온 건 너희들 때문이야. 1년이 지났습니다. 2020년 우리 가족은 남한에서 첫 설날을 맞이했습니다. 아내가 떡국을 끓였습니다. 북한식이 아니라 남한식으로요. 7명이 둘러앉아 떡국을 먹으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해냈구나. 살아남았구나. 하지만 가끔 북한에 둔 사람들이 생각납니다. 제가 신문했던 그 사람들, 수용소로 보냈던 그 사람들. 미안합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그리고 북에 남아있는 수많은 주민들이 생각납니다. 그들도 자유를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배불리 먹을 자격이, 하고 싶은 말을 할 자격이, 행복할 자격이 있습니다. 언젠가는 통일이 되겠지요. 우리 세대에는 못 볼지 몰라도 민철이 세대에는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때 저는 다시 평양에 가고 싶습니다. 부모님 산소에 가서 절하고 싶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저 이제 자유로운 곳에 살고 있습니다. 아이들도 행복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날 인천공항에서 여성 장군을 봤을 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평생 거짓을 위해 살았다는 것을, 진짜 나라는 사람을 억압하지 않는다는 것을, 진짜 자유는 성별이나 신분에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주어진다는 것을요. 순이는 지금 음악대학원에 다니고 있습니다. 남한에서 제대로 된 음악을 배우고 있지요. 며칠 전에 물었습니다. 순이야, 행복하니? 네, 아버지. 정말 행복해요. 여기 와서 제가 정말 원하는 걸 하고 있어요. 그 말을 들으며 저는 확신했습니다. 우리가 옳은 선택을 했다고. 30년간 충성했던 체제를 배신하고 목숨 걸고 탈출한 게 옳았다고. 자유. 그게 뭔지 이제 압니다. 두려움 없이 사는 것, 당당하게 사는 것, 내 아이들이 꿈을 꿀 수 있는 것. 그게 자유입니다. 대한민국에 와서 2년이 지났습니다. 아직도 적응 중입니다. 아직도 배울 게 많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습니다. 7명 모두 살아있고 모두 자유롭습니다.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받아준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께, 우리를 도와준 모든 분들께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이 나라에 언젠가 북한도 변할 것입니다. 그날이 오면 저는 북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자유를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여성도 장군이 될 수 있는 나라, 아이들이 배불리 먹을 수 있는 나라, 그런 나라에서 살 자격이 있습니다. 우리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희망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언젠가 남과 북이 하나가 되어 모두가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그날이 오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감사합니다.